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하나 더 있는 게 주석. 그쵸? 그래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 1번 맞고요. 2번,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 맞죠? 2번도 맞네요. 자, 기업의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관리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지배를 받는 게 재무회계였어요.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재무제표 아까 5가지 있었죠? 뭐뭐 있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그럼 답은 2번엔 1번이 되겠죠? 자, 3번.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라고 한다면 차대변이 같은 오류는 시산표에서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의 전기를 동시에 누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차변과 대변의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기를 했다거나 그리고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적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들이죠. 그런데 얘는 차변만 이중으로 전개했으니까 한쪽 계정이 금액이 더 높게 나왔겠죠. 따라 해당하지 않는 건 4번이 되겠죠. 자, 4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로 틀린 것은?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이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입니다. 자본 변동표라는 건 자본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건데요. 일단 소유자의 투자 그리고 소유주에 대한 분배까지 들어가는데 채권자의 투자는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 요소로 틀린 건 4번에 3번. 나머지만 보더라도 아마 맞을 건데 3번만 딱 봤을 때는 좀 애매했을 거예요. 채권자가 투자하는 거는 자본변동표랑은 상관이 없죠. 채권자가 투자하는 건 자산의 증가 쪽으로 일단 들어왔을 테니까 자본변동표랑은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5번. 다음 중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계정이 제대로 잘 적혔는지를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물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가 먼저 쓰였을 거예요. 원가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매입 매출을 한 것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손익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이게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로 대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에 3번이 되겠어요. 요거는 실기할 때 흐름에 따라서 고치시오라는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랩에서 작업할 때 제조원가를 먼저 고치고 손익계산서 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고 재무상태표에 가서 수정하는 이 순서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익혀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6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재무상태표는요.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나 남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왜? 유동성 자산과 비유동성 자산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급 능력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1번, 3번, 4번이 되겠지만 경영 성과에 대한 건 어디서 봐요? 손익계산서에서 보는 항목이죠. 적합하지 않은 건 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또 볼게요. 자, 7번.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유동자산이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었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현금화가 되는 항목부터 배열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는 게 맞죠?
자, 8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는요. 자산, 부채, 자본이 나와요. 자, 자산, 부채, 자본이 아닌 것은 이란 얘기거든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에 대한 거니까 요거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겠죠. 왜냐면 자본에 있었잖아요. 그쵸? 감자차익, 요것도 자본에 있었죠. 그러니까 요것도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이 되겠는데 선급비용 요건 어때요? 선급금과 같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선급금은 먼저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얘도 자산이죠?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이익,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지 않는 손익계산서의 계정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9번 이제 볼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금융, 유형, 무형, 기타. 이거 뭐예요? 금융자산이었어요? 투자자산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틀린 거 답은 1번이죠. 자,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읽어볼게요.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되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맞죠?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그리고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10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 작성 시 통합계정 과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틀리게 된 것은 자, 현금비 형성 자산이라는 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3개월 안에 현금화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다 맞죠? 자, 두 번째 투자 자산에는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런 자산이 투자 자산인데요. 보통 투자 자산은 어디 쪽이었어요? 비유동 자산이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단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단기는 뭐예요? 유동 자산이니까 2번이 틀렸네요. 자,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이런 것들은 그냥 당좌자산이죠. 그쵸? 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투자자산은 1년 넘어야 돼요. 왜? 비유동 자산 중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년이 넘는 거여야 되는데 지금 6개월 단기니까는 틀린 게 되겠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맞고요.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 지급원 맞습니다. 1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자, 유동자산이다 하면은 현금화가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자산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년을 초과해서 사용 제한이 있는 현금비 형수 자산이라면 1년 이내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면 요거는 틀렸네요. 답은 1번. 1년이 초과되면 안 되죠. 1년 이내로 들어가야죠.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유동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된다. 이것도 유동자산이고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 이것도 유동자산이 되겠죠. 답은 11번의 1번. 자, 12번.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과 관련 있는 계정 과목으로만 나열된 것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나 채권은 자산에 해당된다. 자, 여기서 재화라는 거는 물건이고요. 채권이라는 건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해요. 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들을 꼽아봐라 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제품은 재화잖아요. 그쵸? 제공품도 재화죠. 건물도 재화죠. 그러면 맞는 거는 2번밖에 없죠.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인데 미수금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선급금은 먼저 지급했으니까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열된 것은 답은 12번의 2번. 여기까지 잘 맞고 있어요? 자, 13번 볼게요. 재무상태표의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부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과목 중 계정 과목별 구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형 법인세 자산이라는 건 법인세의 그 차이 때문에 생기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1번이 되겠네요. 건물은 형태가 있는 자산이니까 유형자산이고요. 개발비는 형태가 없으므로 무형자산.
임차 보증금이라는 건 보통 보증금이 2년 보증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세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3번에 1번. 자, 14번.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과정에 대한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미수수익은 아직 못 받은 수익이에요. 아직 우리가 기간이 덜 돼서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수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미수수익이라 보면 되겠고요. 그럼 미수수익은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거는 뭐냐면 퇴직급여를 충당을 해놓은 부채예요. 우리 어떤 얘기냐면 우리 회사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주게 되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직원이 언제 퇴직을 해요? 보통 이제 정년이 다 되면 퇴직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년이 넘어서 이후에 퇴직을 하실 거예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 직원에서 퇴직을 하는 분한테 퇴직금을 안 주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안 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산일 날 우리 회사 직원이 다 퇴직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임시계정으로 넣어놓게 됩니다. 즉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거는 언제 빠져나갈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퇴직 안 하는 사원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언제 나갈지는 모르는 그런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그걸 이제 평가를 내려서 부채를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보통 1년이 넘는 이후에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따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들어가야 되겠죠. 유동부채면 1년 안에 부채가 갚아줘야 되는 건데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연결된 거는 14번에 2번. 임차보증금 아까 얘기했듯이 2년 계약 보통 해요. 그래서 기타 비유동부채로 들어가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들어가고 임차보증금이니까. 장기차입금도 장기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동부채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15번.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의무 맞죠? 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건 원래는 장기부채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얘가 원래 3년짜리 부채가 2년짜리가 되고 1년짜리가 되고 점점 이렇게 기간이 땡겨져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유동부채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에요. 자, 부채는 1년을 기준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맞죠? 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가 되지 않으면 자, 1년 이내라고 했을 때 1년 이내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잖아요. 얘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된다고 했기 때문에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로 들어가게 돼요. 1년 혹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처리가 되면 유동부채예요. 따라서 답은 15번에 4번이 됩니다. 자, 16번 볼게요.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자, 유동부채를 뽑아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유동부채 체크를 한번 해보죠. 유동부채는 1년 안에 우리가 갚아야 하는 부채. 그럼 외상매입금, 이거 유동부채죠. 그리고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이지만 그 안에 있는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예요. 단기니까 이거 유동부채죠. 미지급 비용, 이것도 유동부채. 선수금, 먼저 수금한 돈, 이것도 유동부채. 자, 얘네들이 유동부채예요. 금액 다 더해 보실래요? 5만원 플러스 20만원 플러스 20만원 플러스 7만원 플러스 9만원 해보죠. 자, 보죠. 5만원 20만원 20만원 7만원 9만원 61만원 답은 4번이네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죠. 이런 계산 문제들이 나와요.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계정 과목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여기 스파이가 있는데, 자, 사채는 뭐냐면 회사의 채무증권이에요. 회사의 채무증권은 보통 1년이 넘는 걸 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상환일을 두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비유동부채고, 장기차입금 얘도 비유동부채죠.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비유동이죠. 근데 유동성 장기부채는 뭐라 했어요? 일단 이름은 장기부채지만 얘는 장기부채였다가 유동성을 갖게 된 거거든요. 따라 얘는 유동부채예요. 답은 17번에 4번. 자, 18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자, 비유동부채다. 딱 봐도 장기자 들어가 있으니까 답은 4번이겠죠? 18번의 답은 4번.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는 장기부채였지만 유동성을 갖게 됐기 때문에 유동부채예요. 19번.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에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빨리빨리 현금화되는 것부터, 즉 유동성이 큰 것부터 적어라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자 들어간 애가 제일 마지막에 배치가 되겠죠. 답은 19번에 1번. 다음 자본에 대한 분류 중 잘못된 것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모두 다 뭐예요? 자본금이에요. 따라서 답은 3번.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21번. 다음 중 자본의 분류와 해당 계정 과목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본금에는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이라는 건 자본이 남는 거거든요. 따라 주식발행 초과금이나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자본조정은 자본이 남는 걸 제한 것들이라고는 하는데 보통 자본이 깎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자차익은 원래 어디 들어가야 되냐? 자본잉여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틀렸죠. 따라 2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감자차익 때문에 틀린 거고 감자차손은 원래 맞아요.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이 있었죠. 따라서 답은 21번의 3번. 자, 22번. 다음의 회계거래 중에서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는 것은,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는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자본 총액은 어떻게 바뀌어요? 자본 총액은 수익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늘어나면은 자본 총액이 줄거나 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주식을 할인 발행하다. 이거는 할인 발행을 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인 발행을 하면 주식이 어쨌든 자본금이 생기잖아요. 할증 발행도 마찬가지로 자본의 주식이 생기면서 할증 발행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자본 총액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익 준비금을 계상하다. 이건 뭘까요? 이익 준비금을 계상을 하는 건 아직 이익잉여금 처리가 안 된 것에서 이익 준비금을 계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본에서만 변화가 있었던 것이므로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다 손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자본의 감소가 되겠죠. 자, 23번. 자본 항목의 분류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요. 좀 요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감자차익은 이익이잖아요. 자본을 감소하면서 이익 본 거니까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감자차손이라면 자본조정이 들어갑니다. 자, 24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정 기간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맞죠? 비용과 수익은요, 순액이 아니라 총액 보고예요. 언제나 총액을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의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손익은 매출 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해서 산출한 게 영업손익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었고요. 25번 볼게요. 자, 기업회계 기준에서 손익계산서의 작성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일단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은 아까 뭐로 한다고요? 총액. 순액으로 적혀 있으니까 틀렸어요. 1번은. 자, 두 번째. 이거는 올바른 걸 찾는 거니까 여기 더 봐야 돼요.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서 표시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건 뭐예요? 매출이익이에요. 자, 매출이익에 대해서 구하는 식인데 지금 여기서는 영업손익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럼 영업손익은 언제 나오느냐? 아까 그 매출이익 구한 것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손익이에요. 그래서 영업손익은 매출이익 빼기 판관비가 영업손익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우리 요거 만들었던 거 기억해요? 아마 제가 어디 적어두라고 했었을 건데 우리가 매출한 게 매출액이죠.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은 남는 게 매출이익이었어요. 그럼 이 매출이익에서 판매하거나 관리한 거를 빼야 되겠죠. 판관비라고 부르는 걸 빼보면 이게 영업이익 또는 뭐 영업손해가 났으면 영업손익이겠죠. 여기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그러니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법인세를 빼게 되면요. 이게 뭘까요? 당기 순이익. 뭐 또는 손실이 나겠죠. 그죠? 자, 아까 이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영업손익은 여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은 여기 영업이익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매출한 거 차감한 건 뭐였어요? 매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고 3번 읽어볼게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환입, 애누리를 차감한 것이다. 네,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할인, 환입, 애누리를 차감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 25번의 답은 3번으로 표시할게요.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당기순 매입액을 가산한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가산하면 안 되고 빼야 되잖아요. 그쵸? 자, 기초 플러스 당기 빼기 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순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이게 이제 매출원가예요. 올바른 건 그래서 25번의 3번입니다. 자, 26번. 손익계산서상 구분 표시가 다른 것은? 자, 일단 복리후생비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자 비용 등등 있는데 이 복리후생비는 판매관리비예요. 반면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기부금, 이자 비용은 모두 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 구분 표시가 다른 것은 26번의 1번.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정 중 그 분류가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미지급 비용, 매출, 매출채권, 자본잉여금. 자, 일단 미지급 비용은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비용이에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거는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미지급금과 같은데 미지급금은 뭐예요? 부채. 그쵸? 자, 매출은 뭐예요? 수익. 매출채권은 뭐예요? 자산. 자본잉여금 뭐예요? 자본. 자, 얘는 뭐라고요? 아까 부채, 자산, 자본이면 자산부채 자본 뭐예요? 재무상태표죠. 근데 매출, 얘는 손익계산서죠. 답은 2번이 틀린 분류가 되겠죠? 자, 28번. 다음 비용 항목 중 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가 다른 것은? 퇴직급여, 접대비, 감가상각비, 기부금. 자, 일단 접대비는요. 영업 외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퇴직급여랑 접대비랑 감가상각비는 모두 다 판매관리비의 항목이에요. 반면에 이 기부금은 그냥 우리가 기부를 한 거잖아요. 따라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구분 표시가 다른 것은 바로 28번의 4번이 됩니다. 자, 넘겨서 29번.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중 틀린 것은?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돼야 된다. 맞죠? 기간에 정당하게 처리되는 건 맞고요. 아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순액주의가 아니라 총액으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29번에 2번이 되겠죠. 직접 상계해서 처리하는 걸 순액주의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따로 적어가지고 처리하는 게 총액주의예요. 근데 29번의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수익은 실현시기 기준에서 계산이 되는 거고, 수익과 비용은 발생 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응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0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손익계산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반영되는 이익을 말하거든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나 감자차익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다 뭐예요? 자본에 대한 거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건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거니까 답은 30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단기 투자자산 처분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이익이고요. 아까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모두 다 자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30번에 4번. 31번 볼게요.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자,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모두 다 이 세 가지는 무형자산이지만 연구비는 판관비죠. 따라서 비용으로 계상돼야 될 항목은 3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자산 부채는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구분 표시하고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한다. 네,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본은 자본활동과 손익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자본잉여금 그리고 뭐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눠서 표시했었죠?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은 원칙적으로 실현주의에 의해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인식을 한다라는 거지 현금에 들어왔다고 무조건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틀린 것이라고 한다면은 4번이 답이 될 텐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였을 때만 이라고 하죠. 뭐뭐일 때만 이런 경우는 틀린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답은 32번에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관련된 수익을 인식할 때 말고도 비용으로 인식되는 항목들은 있죠. 단기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과 그리고 단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항목이므로 3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한번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33번.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와 관련된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하였다. 원래 이게 뭐예요? 판매와 관련된 계약금을 받았다. 먼저 선 받았으니까 수금. 원래는 선수금이에요. 선수금은 원래는 부채죠. 그쵸? 내가 받아놨으니까는 돌려줘야 될 수 있으니까 원래는 부채예요. 근데 매출액으로 처리했다는 건 뭔 얘기야? 매출은 수익이죠. 그러니까 부채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수익으로 처리했어요. 그러면 부채는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됐으니까 부채는 과소계상이 됐겠죠. 그러면서 매출액이라는 수익으로 잘못 처리했으니까 수익은 과대계상이 됐을 거예요. 자, 원래는 그럼 부채가 과소계상, 수익이 과대계상인데 그런 게 없죠. 왜냐면 조금 꼬운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매출액으로 되면 수익이 증가잖아요. 수익이 증가되면은 결론적으로 이익이 증가가 될 거고 이익이 증가되면은 자본으로 들어가잖아요. 따라서 답은 33번에 3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부채는 과소계상이 됐을 거고 수익은 과대계상이 됐겠네로 읽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적으면 너무 쉬우니까 하나 더 꼰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원래 수익이 증가가 되면은 결론적으로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이니까 이익이 증가가 되게 되고 이익이 증가가 되는 건 자본금에 들어가게 되므로 자본의 증가가 되더라. 따라서 자본이 과대계상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번.
자,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장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 거래로 인한 영향은? 자, 보세요.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장부가보다 더 높게 처분했어요. 자, 일단 기계장치를 처분했으므로 기계장치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기계장치에서 가치가 깎여졌던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장부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처분했다면 수익이 생겼죠. 뭐예요? 유형자산을 처분하며 생긴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생기게 돼요. 자, 일단은 자산은 감소가 되죠. 자산은 감소가 되어지네요. 그쵸? 자산은 감소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받고 처분을 했거든요. 이거는 또 자산의 증가예요. 그러니까 기계장치라는 자산은 감소를 하겠는데 그냥 말로 하려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니 다시 제가 밑에다가 분계를 적어서 표시를 해볼게요. 금액은 그냥 생략하고 적겠습니다. 자, 원래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가 나가니까 대변에 기계장치가 나가요. 이거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이쪽에 적는 거는. 자산의 감소죠, 확실히. 근데 우리가 이 자산이 감소하면서 반대편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없어져요. 이것도 간단히 말하면 자산의 차감 계정이거든요. 자산 차감 계정이 감소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헷갈릴 것 같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쨌든 이런 거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장부 금액이 얼마가 있었을 건데 그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처분했으므로 수익이 생겨요. 이게 수익 발생. 그러면서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차변에 현금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자산의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따라서 거래로 인한 거는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도 증가를 하니까 수익은 자본의 증가가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답은 34번에 3번이 됩니다. 부채 감소는 없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아예 틀린 거예요. 세 개네? 세 개 다 틀린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자, 35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자본이 반드시 증가한다.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거든요. 그럼 자산은 조금 증가하고 부채가 많이 증가하면 자본은 어때요?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반드시 증가한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잖아요. 근데 빼는 게 적어지니까 자본은 반드시 증가하는 게 맞죠. 가장 옳은 것은 35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36번. 일단 요 회차는 다 해야죠. 그죠?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냐? 차변과 대변의 바로 이중성에 의해서 동시에 영향이 끼쳐지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 거래의 이중성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결산 순서가 옳게 표시된 것은? 일단은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제일 처음부터 거래가 발생을 해야 그것을 우리가 분계를 하게 되고 분계를 한 것은 총계정원장에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산일 전에 우리가 시산표를 만들어서 차대변이 맞는지 확인하고 결산 절차를 거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예요. 그럼 기억, 디귿, 니은, 리을 어디 있어요? 답은 3번이겠네요. 자, 38번. 다음 중 기말 결산 시에 결산 정리 사항과 관련 없는 것은? 자, 결산 정리 사항 때는요. 자산 부채 자본은 그냥 차기 이월되지만 수익하고 비용은 제로로 떨구는 절차가 필요해요. 자, 제로로 떨구기 위해서는 일단 선급
뭐 비용이라든지 선수 수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계정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수금은요, 이건 결산일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회계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 결산 붕괴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결산일날 일어나는 붕괴가 아닌 걸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하는 거 꼭 말일날 그러니까 12월 31일날 취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39번의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다음 중 빈칸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성급 비용이 기억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미수수익이 니은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자, 뭘까 궁금하니까 한번 보죠. 과대계상이나 과소계상이래요. 자, 그러면 성급 비용이 먼저 우리가 지급한 비용, 선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급금이 어떻게 되어 있을 때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이 될까요? 일단은 선급 비용이 과대계상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선급 비용은 뭐냐면 먼저 지급한 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급 비용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만큼은 선급 비용으로 두면서, 그러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바꾸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이 됩니다. 뭔 얘기인가 싶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보험료 기억하세요? 보험료? 보험료는 1년치를 먼저 지급을 해요. 그쵸? 1년치를 먼저 지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산일날 아직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료를 처음에 지급을 할 때 보험료로 처리할 수 있지만, 아니면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선급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우리 9월이니까 9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를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해놨다라고 했을 때 12월 31일 날 붕괴는 선급비용 중에 쓴 거를 보험료로 바꾸는 붕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급비용이 줄어들면서 보험료로 바뀌게 돼요. 근데 그걸 처리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럼 선급비용이 과대계상되어 있겠죠? 그러면 선급비용이 과대계상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즉 요건 먼저 받아놓은 비용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가 수익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원래는 줄어서 비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비용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익 빼기 비용이 당기순이익이죠. 비용이 적게 계상이 될 테니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이 되겠죠. 그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자, 미수수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자 같은 경우요, 뭐 보험, 뭐 정기예금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이자가 붙잖아요. 그 이자를 언제 받냐면 정기예금의 그 만료일 날 받아요. 그죠? 만료일 날 이제 우리가 이자를 받게 되는 건데, 수익은 계속 생기고 있죠. 그래서 결산일 날 보면은 미수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수수익이라 보면 되는데, 우리가 미수수익이라는 건 아직 못 받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이 돼서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과대계상으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미수수익은 아직 못 받은 수익이고, 원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미수수익, 이자수익, 원래 계정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걸 미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 많다라는 거는 이자 수익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으니까, 수익이 과대계상돼 있으니까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 처리가 되겠죠. 네, 좀 어렵게 볼 수는 있는데 뜻은 원래 이래요. 자, 41번.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의 구성소. 목의 적피 여적. 목의 피적. 답은 1번. 자, 42번.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단기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 다음 중 어떤 회계 개념을 고려한 것이냐. 자, 소모품이라는 건 예를 들어 볼펜 같은 건데 또는 A4 용지 같은 건데 쓰면 우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바로 보수주의를 따른 거죠. 42번의 답은 1번. 자, 43번. 다음 중 회계상 보수주의의 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광고비는 미래의 효익이 불확실하니까 아예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보수주의 맞죠? 자, 그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발이익을 이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주석으로 봐라. 자, 이것도 뭐냐면 우발이익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에 맞죠? 자, 근데 3번은 뭐냐면 회계연도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유형자산의 내용 요소를 임의로 단축한대요. 이러면 안 돼요. 회계 처리 오류죠? 따라 43번의 답은 3번.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보수주의를 떠나서. 연구비와 개발비 중 미래의 효익이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판관비인 연구비로 처리한다. 이거는 보수주의에 대한 예가 되겠죠? 자, 44번. 네, 좀 힘들긴 한데 이거 끝까지 47번까지는 그래도 봐야 돼요. 자,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뢰성을 얻기 위한 질적 특성이 아닌 것. 자, 신뢰성에 대한 질적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측가치, 적시성, 피드백가치 얘네들은 이게 아니죠. 밑에 걸 읽었네. 표현의 중실성, 검증 가능성, 비교 가능성, 중립성. 여기서 신뢰성에 대한 질적 특징이 아닌 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바로 비교 가능성입니다. 표현의 충실성이나 검증 가능성, 중립성은 신뢰성에 대한 질적 특성이에요. 아까 모계피적 외웠듯이 신뢰성에 대한 것도 표, 검, 중 뭐 이렇게 외워주시던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45번. 다음의 재무제표 질적 특성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아까 예측가치, 적시성, 피드백가치 다 뭐였어요? 목적 적합성이었잖아요. 그럼 검증 가능성은 신뢰성에 대한 구성이니까 성격이 다른 하나는 45번의 2번이죠. 자, 46번.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되는 다음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서 답은 1번. 자, 47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의 기본 과정 공준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기업 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라고 가정을 한대요. 자, 이거 뭐예요? 우리 회사 안 망한다라고 가정한다라는 거죠. 계속기업의 가정.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 문제풀이를 한번 쭉 진행해 봤어요. 평가 문제 많이 맞추셨어요? 물론 뒤에 것도 풀어 오셨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너무 문제만 풀면 또 기진맥진하니까. 자, 일단 조금 쉬었다가 저희 실기 들어갈게요.